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747페이지에 즉결 심판 절차가 나오죠. 일단 즉결 심판 절차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범죄의 경우에는 그때는 즉결 심판 절차에 따라서 이행할 수가 있고요. 제도의 취지는 신속이죠, 그죠? 신속. 굳이 별로 뭐 중한 범죄도 아닌데 굳이 정식 재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3번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일단 뭐 신속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특이한 점이긴 하지만 어차피 법관이 공개된 재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먼저 재판 절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제2항에서 즉결 심판의 청구가 나옵니다. 청구권자 경찰서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자, 우리는 검사의 기속 독점주의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누구밖에 없죠? 검사밖에 없죠. 다만 일종의 예외로서 즉결 심판에 대해서는 누가요?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즉결 심판의 대상 20만 원 이하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가료에 처할 범죄 사건이니까 20만 원 이하의 범죄는 즉결 심판을 청구한다. 그다음 관할법은 특별한 거 없죠.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방식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즉결 심판 청구서를 어떻게 해요? 제출함으로써 청구한다고 나와 있죠. 뭐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3항에 가서 청구 사건의 심리해가지고 1번 판사와 심사와 뭐가 나오죠?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일단 판사가 심리를 했는데 즉결 심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게 되고요. 2번 만약에 즉결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이 되면 사건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같이 합쳐볼게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즉결 심판은요 누가 청구합니까?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에서 청구하는 거죠. 근데 판사가 보니까 즉결 심판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즉결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은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정식 공소 제기하라는 얘기죠. 근데 공소 제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검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2번 해가지고 경찰서장은 이제 누구한테요? 지방검찰동 또는 지청의장에게 뭘 합니까? 송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2번 심리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1. 기일의 심리의 특징 해가지고 1번 심리의 시기 해가지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말은 시간 끄지 않고 청구가 있으면 바로 뭐죠? 심판해야 하고요. 2번 심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즉결 심판서라고 따로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정 없는 심판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피고인의 출석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아무리 즉결 심판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가 먼저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가 없고요. 다만 통지서를 받은 자가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하지도 않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경찰서장의 출석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검사는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는데 경찰서장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출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판사가 누구하고요? 피고하고 단둘이 재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5번 심리 방식 해가지고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과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서 이렇게 지금도 그러나요? 이렇게 노상 방뇨 같은 거 하거나 뭐 술 먹고 뭐 고성방가 노래 부르고 다니면 제 대학 다닐 때는 참 보면은 많이 이게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 경찰서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어떻게 새벽에 이제 직결 심판소에 갑니다. 사람들이 쭉 서 있거든요. 쭉 서 있으면 이제 어떤 게 이제 뭐 이거는 뭐 변호사도 없고 그냥 뭐 중앙권도 아니게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판사도 이거 이런 말 해서 이렇게 보네. 사람이잖아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계속 반복적인 일인 거고 별 내용도 없잖아요. 직결 심판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쭉 있잖아요. 앉아있는데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판사가 당신 노상 방뇨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면 거기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1분 만에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놈이 아니요. 전 노상 방뇨한 거 한 적 없는데요. 막 이래버리면 이게 뭐예요? 시간이 뭐죠? 끌게 돼요. 끌게 되고 또 시작할 때 한 놈부터 처음부터 난 안 했습니다 이러면 뒤에 사람들도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 하루 일진이 막 판사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예 제가 했습니다 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뭐죠 빨리빨리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약간 삐딱 서는 인간이 있으면 벌금을 어떻게 그냥 최대한 많이 때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눈치 보고 나서 앞에서 삐딱 손 쐈더니 뭐 이상하게 꼬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 제가 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경찰서장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리 방식 보시고 그 다음에 증거에 대한 특징 해가지고 1. 전문 법칙에 제한적 적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증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엄격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전문 증거로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자백 보관 법칙의 적용의 배제입니다. 만약에 자백을 했다면 뭐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강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상 방뇨했습니까? 예. 그러면 뭐 벌금 5만 원에 처합니다라고 바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3번 아무리 그래도 이것도 일종의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선법 내용이 준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냥 우측에 이제 1. 즉결 심판에 선고해가지고 1번 선고 가능한 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가 있고요. 선고의 방식 해가지고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또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고요. 3번 유치 명령 해가지고 1번 유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구류를 때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뭐 주소도 없고 원래는 지금 경찰관이 없잖아요. 그죠? 구류를 때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가 집에 갔다가 경찰 통지 오면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주소도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치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아무리 길어도 어떻게 해요? 오유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간합 명령 해가지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했을 때는 간합 명령 가짜 임시로 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허력 한번 보시기 바라고 형의 집행 누가 합니까? 경찰서장이 집행을 합니다. 원래는 검사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집행하게 되고요. 다만 검사가 그것을 뭐 하게 됩니까? 지휘한다는 정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5항 해가지고 정식 재판에 청구해가지고 1. 정식 재판의 청구의 절차에서 1. 청구권자 1. 누가요? 피고인.
피고인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7일 이내에 누구에게요? 경찰서장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2번 경찰서장은 무죄 취재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네요? 7일 이내죠. 그 다음에 2번 정식 재판 청구의 절차해가지고 이제는 경찰서장은 즉시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는 정식 재판을 넘어간다는 말은 결국은 검사가 개입되게 되겠죠. 3번 포기할 수도 있고요. 취하할 수도 있고 4번 심판이 나온 특별한 것은 없죠. 공판 절차의 심판에서 만약에 정식 재판 절차 청구가 촉구받으면 이제는 정식 재판 공식 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요 문제인데 즉결 심판과 정식 재판 사이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준용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저한테 벌금이 10만 원이 떨어졌어요. 저는 10만 원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거든요. 그때 정식 재판에서 10만 원도 작다, 20만 원 내라 이렇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심판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다. 다시 말하면 즉결 심판과 정식 재판 사이에도 뭐가 적용됩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즉결 심판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효력이 나오는데 일반 논증이 나오죠. 그 다음 박스로 약식 명령과 즉결 심판 절차 차이점이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한번 쭉 보시기 바라요. 그죠?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5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가 나오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용인에서 뭐가 있었죠? 옥상에서 아이들이 벽돌을 던졌더니 밑에 있던 어느 아주머니가 맞으셔서 돌아가신 사건도 있고 또 뭐죠? 부천인가 어딘가에서 또 그것도 용인인가요? 아이들이 옥상에서 물에다가 풍선을 넣어 던졌더니 밑에 있는 자동차 유리가 박살났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최근 많이 됐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소년에 대해 만약에 이맘때쯤에 시험 문제를 내게 된다면 소년범에 대해서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단 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목적 나와 있고 구별 개념 나와 있고 3번 소년 사건이 나와 있는데 1. 소년 형사 사건 나이 기억해 주세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뭐죠? 소년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벌어지는 범죄가 뭐죠? 소년 사건이죠. 2번 소년 보호 사건 해가지고 보호 사건의 대상이 나오는데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률에 저촉등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건 뭐라 그래요? 촉법소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마지막 것처럼 우범소년 말 그대로 우범입니다. 우범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먼저 심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년부에서 판결하는 사건이 뭐냐 이 문제인 거죠. 소년부에서 어떤 사건을 하느냐 1. 죄를 범한 소년 다시 말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했으면 소년부에서 뭐죠? 재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요? 소년부에서 관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우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소년의 경우에 소년부에서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넘겨보시면 보호사건의 통치입니다. 일단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뭐죠? 소년부에서 송치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핵심 판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년번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 대상인 소년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 자, 소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10세부터 19살까지. 19세 미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세까지가 뭐가 돼요? 소년이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소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느냐? 사실, 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 판결, 선고시를 기준해서 그 친구가 소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니까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2항 사건에 송치해가지고 소년부의 사건에 송치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가 송치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얘는 소년부에서 관할할 일이구나. 그러면 검사가 송치하게 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일반 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 소년부가 할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송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2번 소년부로부터 검사에게 사건에 송치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냐면 송검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소년부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죠?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지금 재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는 정식 재판에 의해서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검사에게 다시 뭐죠? 사건을 소년부가 뭐 하게 돼요? 송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핑퐁은 안 돼요. 그래서 검사가 받아봤더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소년부로 돌려부를 수 있느냐?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3항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해가지고 입법 취지가 나오고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검사는 내용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 소년 후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 의해서 상담교육 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죠? 대부분 보통 소년들의 아이들의 범죄들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뭐 합의도 안 하고 재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뭐 합의도 했고 뭐 얘가 뭐죠? 합의도 했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선도 조건부 기세유예 처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또는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뭐예요? 합의하려고 목매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검사가 뭘 내줘요? 선도 조건부 기세 유예 처분해서 사건이 끝나버리게 되는데 만약에 합의 안 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자측에 있는 소년부로 송치해버리게 되면 기록이 남게 돼요.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애가 이제 법원에 어떻게 불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목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읽어본 것처럼 일정한 조건 선도 조건부로 검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정도 원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제4항 해가지고 소년 형사절체 특직 해가지고 1. 소송 조건에 관한 특직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이중 기소가 뭐죠? 금지된다. 다시 말하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요. 2번 공소시효 후 정지해가지고 일단 보호 절차에 의한 심리 개시 결정이 있다면 보호처분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집행이 정지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구속영장 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년은요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영장 발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소년을 구속을 하게 됐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인과 분리해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년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3번 심리에 관한 위촉해가지고 조사관을 위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할 수가 있고요. 3번 심리 방식해서 재밌는 게 있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를 받으니까 판사도 범죄자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판사가 친절하고 온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범죄자가 뭐면요 소년이면 아이라면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주라는 얘기죠. 4번 재판에 있어서 특칙해가지고 사형 무기형의 완화 일종의 뭐죠? 감형해 줍니다. 만약에 그 아이의 범죄가 사형 무기형에 해당하더라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게 되고요. 2번 부정기형 제도를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인의 경우는 징역 5년, 징역 6년 이렇게 하고요. 부정기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간을 안 정하는 거. 일반인의 경우는 얘가 반성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뭐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그래서 그 1년과 2년 사이에 그 사람의 행형 성적에 따라서 중간에 석방될 수도 있는 부정기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부정기형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기형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쪽에 3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4번 환영 처분에 금지해가지고 아이가 돈을 못 댔다는 이유로 노역장 유치할 수는 없다. 그죠? 이런 얘기죠. 우리 성인의 경우에는 벌금은 부과됐어요. 그러면 못 내면은 그 해당 금액을 까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노역장에 유치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환영 처분이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박스로 사형 무기형의 완화의 기준시는 언제 기준을 하죠? 범죄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정기형 선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고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형이고 무기형인데 이거를 15년의 형으로 감맥하는 것은 그 아이의 언제 나이인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를 기준해 가지고 적용할지 안 할 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정기형이 아니라 부정기형을 내릴지 말지는 언제 나이를 가지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시점의 나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형의 집행에 있어서 특칙해 가지고 1. 형의 집행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 교도소와 분리해서 수감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2번 가석방 요건을 뭐죠?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보다 완화돼서 가석방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에 관한 법령에 적용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제4절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형사소송법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수사 부분에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사가 등장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공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검사와 피고와 법원, 이 3자가 주로 다루었죠. 근데 가만 공부하다 보면은, 중요한 사람이 많이 빠져있다는 걸 느끼죠.
피해자가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가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형벌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거냐면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형벌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대부분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제외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피해자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제1항 피해자의 의의 보시면 될 것 같고 2항 법적주의가 나옵니다. 1. 고소권이 있고요. 고소 취소권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고발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고소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권 해가지고 1. 불기소 이유를 고지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피해자는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할 수 있고 재정 신청할 수 있고 헌법소원 제기할 수가 있고요. 3.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죠. 1번 증인으로서의 지위. 자,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닌 거죠. 그죠? 검사와 피고와 법원이잖아요. 다만 피해자는 뭐로서요? 증인으로서 피해를 진술할 수가 있고요. 2번 피해자의 진술권에서 2번 의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다는 말은 피해자는 진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2번 피해자의 진술권이 뭐 될 수 있냐면 제한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일반 논증이 나옵니다. 너무 이 양반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한다면 실질적인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한될 수가 있고 일반 논증은 여기죠. 그 다음에 3번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지게 되고요. 4번 진술권 행사의 방식 해가지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단 말이 나있죠. 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가 나옵니다. 일단 2번 개정 내용이 나오는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으니까 증인으로서 진술은 뭐 하는 거죠? 공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읽어볼게요.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원칙이 공개지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도 공판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고 등사 복사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신청권자 피해자와 그의 대리인이고 신청 시기 상대방 통지 허용 요건 나오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범죄 피해자도 공판 기록 등을 열람 및 등사 복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하단에 신뢰관계자와 통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16살 먹은 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진술해야 돼요. 그러면 신뢰할 만한 어머니, 아버지하고 동석시킬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6번 비디오 중계 방식이간 신문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폭행 사건이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재판장에 출석하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피해자가 다쳐가지고 상해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비디오 중계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배상 명령 절차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우리 법상 대원칙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가해 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범죄자가 완전 그지면
범죄자가 완전 배상 능력이 없다면 범죄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아무런 금전적 배상도 못 받는 것도 뭐죠? 서러운 거죠. 그래서 1981년 피해자 배상 명령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범죄로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를 상대로도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뭐죠? 배상 명령이 되는 거죠. 요건을 고지 보시면 1. 대상입니다. 자,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배상 명령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상해죄, 중상해 상해치사, 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한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쭉 해가지고 횡령과 배임해제 손괴자에 한한다 해가지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배상 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된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배상을 어떻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특징이 있죠. 밑에 살인죄는 배상 명령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왠지 우리가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뭐예요? 배상 명령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뭘 빼고 있습니까? 살인죄를 빼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배상 명령의 범위해 가지고 직접적 물적 피해 및 치료비,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인 거죠. 물적 피해하고요. 치료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서 3번 배상 명령에 불허사유해 가지고 A.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안 할 수 있고요. 2번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행 10번 해가지고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D번 해가지고 이런 배상 명령 때문에 공판 절차 현재에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배상 명령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는 불허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해 가지고 1번 신청해서 신청권자가 나오는데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피해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1심 또는 2심의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할 수가 있고요. 3번 신청의 방식은 신청서로 하고요. 4번 신청 효과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 이것도 일종의 손해배상 청소송이니까 만약에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리 1. 공판기일과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2번 기록 열람과 증거 조사에서 일반적인 내용인데 중요한 것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재판해가지고 1. 신청이 부적법하다면 각하할 수가 있고요. 2. 배상 명령은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 재판이 뭐냐면 이놈이 유죄냐 무죄냐 해가지고 재판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법원에다가 제가 이놈한테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 주십시오라고 배상 명령을 뭐 했어요? 청구를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놈이 유죄이기 때문에 징역 5년에 처한다라는 유죄 판결함과 동시에 뭐죠? 배상 명령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 잠깐만요. 끊읍시다. 잘못했어 내가. 50도 끊어야 되냐면 이게 엉뚱해서 하겠네.
이게 배상 명령 절차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상 명령제 절차요? 네, 한번 봐봐요. 자, 이거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계속. 아, 그래요? 그러면 요 재사항 네, 배상 명령 절차부터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할게요. 자, 이제 764페이지 제4항 배상 명령 절차입니다. 일단 의의가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지금 뭘 입었어요? 피해를 당했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두드러 맞았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다. 그러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따로 재판을 받는다면 그것도 물론 원칙이 가능하지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아싸라게 그냥 이놈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요 형사법원에다가 배상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뭐죠? 배상명령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내용은 손해배상해줘라 이런 민사소송이지만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죠? 형사법원에서 그 민사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아주 특색이 있는 거죠. 의의 보시기 바라고요. 2번 배상명령 요건에가 1번 배상명령의 대상이 나오는데 범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상해죄, 중상해, 상해치사죄, 존속폭행, 치사상죄를 제외한 폭행, 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 공가르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에 한한다. 그죠? 웬만한 범죄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밑에 표시되어 있지만 살인죄가 빠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살인죄에 대한 형사법원에다가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특색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배상명령의 범위 세 가지를 청구합니다. 물적 피해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하고 그 다음에 전식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고요. 3번 배상명령의 불허 사유가 나오는데 A번 피해자가요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500만 원 배상하라라고 판결 내리더라도 이건 줄 수가 없잖아요. 불허할 수 있고요. 2번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를 피해했는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형사법원은 배상명령 결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C번도 마찬가지죠. 배상 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도 배상명령을 불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번 이런 배상명령에 대한 것을 심판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공판 절차 현저히 지연될 우려 등이 있을 때는 그때는 배상명령을 불허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요 A, B, C, D 네 가지 사유가 있다 그래서 그럼 피해자는 배상받을 기회가 없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형사법원에서 배상명령 해주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전혀 피해 배상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절차해가지고 1. 신청권자 법원에 직권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피해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신청 시기 언제까지 하느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가 있고요. 3번 신청 방식 큰 의미 없고 효과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2번 배상 신청 사건의 심리해가지고 1번 공판기일을 통지해줘야 된다. 누구한테요? 신청인에게. 2번 기록 열람 및 증거조사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배상명령이 재판해가지고 1. 배상명령 신청이 잘못됐다면 각하하게 되고요. 2.
만약에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하다면 배상명령을 선고하게 되는데 1번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예요. 그래가지고 징역 5년에 처한다와 동시에 피고는 피해자에게 금 1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동시에 판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임시집행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죠. 1심 법원에서 5년이다. 그 다음에 돈은 뭐죠? 5억 원을 1억 원을 피해자가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더니 이놈이 항소를 해요. 그러면 항소하게 되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1억 원을 뭐 하지 못해요? 받지 못하는데 판사가 판단했을 때 별 논점도 없고 단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1억 원 전부는 아니지만 임시로 일부에 대해서 집행을 선고할 수가 있고요. 4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3번 배상명령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피고인은 만약에 무죄 등을 주장한다면 상소하면 되고요. 자기 유죄란 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상명령 금액이 너무 많거나 부적법한다고 인정된다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끝입니다. 하단에 4번 배상명령의 효과해가지고 민사법원에서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제왕 국가에 의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피고가 당연히 돈이 있고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배상명령 절차에 따라서 피해자가 뭐 받겠어요? 구제를 받겠죠. 근데 이 자식이 완전 개그제예요. 노숙자예요. 그러면 아무리 법원에서 1억을 지급해라라고 판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남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누구에게요? 국가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1. 범죄 피해자의 구조라고 합니다. 취지까지 보시고 2번 요건을 보시면 1. 적극적 요건 해가지고 1.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해령이 나요.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까지 일단 끊을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생명 신체를 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예요?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를 불명 모르겠어요. 못 잡았어요. 이거는 잡긴 했는데 완전 개그제예요. 무자력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된 때는 구조금을 어떻게 해요?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범죄를 당해서 죽거나 중상해를 입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아직 가해자를 잡지 못했고요. 가해자를 잡긴 했는데 무자력이라면 국가에다가 구조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밑에서부터 네 번째 보시면 피해가 형법상의 정당병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지가 가해자인 거죠. 가해 행위를 하다가 상대방 측의 정당방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구조를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과실에 의한 행위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는 가진 대표 것이 뭐죠? 교통사고 등을 당한 경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해를 입더라도 법원에다가 범죄 피해자 구조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자동차 보험이 두 가지로 되놨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인 대물이 있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일단 모두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지금 가해자가 불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과실에 의한 사고니까 중상해를 입더라도 사망했더라도 국가에게 범죄 구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떡하느냐? 보험회사에 가까운 손해보험회사가 가지고 뺑소니 사건을 당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하면 과실에 의한 범죄의 경우는 범죄 피해자 구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소극적 요건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가 지급해가지고 2 가지가 있다. 유족 구조금과 장애 구조금이 있고요. 2번 관할 기관은 지방검찰청 내에 범죄 피해자 구조심의를 두고 있고요. 3번 지급 신청해가지고 범죄 피해 발생을 한 날로부터 1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요. 4번 지급 결정은 심의에서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급을 받을 권리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2년간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송달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판도 끝났어요. 재판도 끝났으면 이제 뭐 합니까? 형을 집행하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4 해가지고 형의 집행과 형사 보상이 나오고요. 1절 해가지고 재판에 집행해가지고 이랑 재판의 의의가 난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기본 원칙 해가지고 재판 집행의 시기 당연한 거죠.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그죠? 그 다음 넘기시면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는 전혀 못하느냐? 아니다. 확정되기 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1.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 항고 외에는 집행 정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 또는 이에 준하는 불복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보통 항고, 즉시 항고 해가지고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뭐만요? 즉시 항고만 집행을 정지하랬죠. 보통 항고의 경우에는 뭘요?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즉시 항고가 아닌 보통 항고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집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대해서는 간합 명령이 있다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집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 확정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집행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원래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바로 집행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집행할 수가 있는데 1번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입니다. 해가지고 나와있죠. 한번 보시고 중간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노역장 유체 집행입니다. 바로 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집행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집행할 수가 없고요. 다시 말하면 30일 이후에 집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형. 법무부 장관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뭐예요? 집행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년이죠. 10년 넘었죠. 사형을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아직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요. 아무튼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행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형, 자유형 선고받은 자의 집행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또는 포태, 임신 중인 경우에는 뭐죠?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행하면 안 되고요. 또 임신 중이라면 출산 후에 집행해야 되고요.
출산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서글퍼지는데, 그죠? 그 다음에 2번, 재판 집행의 지위에서 1. 검사주의 원칙. 원칙적으로 검사가 집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청 검사가 집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해가지고 1.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위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2번 압수수색 영장도 검사의 지위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되고요. 3번 법원에 보관하고 있는 압수작물에 대한 환부나 또 법정경찰권한 퇴정명령 등은 법관 또는 법원이 집행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번과 2번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3번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하게 된다 정도죠. 우측 방식 특별한 의미 없고요. 4번 형집행을 위한 소환해가지고 1번 소환 및 구인. 자, 이 사람이요. 사형, 징용, 금고, 구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가 이를 소환하게 되고요. 만약에 소환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인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형이 선고가 확정됐기 때문에 굳이 영장 발급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번 형집행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3항에서 제3항에서 형의 집행이 나오는데 요 제3항 형의 집행부터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